전에 4가지 꽤 몬되네 앞을 막아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서울 강남의 초고급 주상복합아파트 더 포레스트 청담의 지하주차장을 가득 메웠다. 바닥에선 최고급 대리석이 소리를 반사해 그 울림을 배가시켰다. 목소리의 주인은 명품으로 희감은 기름진 얼굴의 사내였다.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에는 허리가 희귀한 경비원 박진성이 서 있었다. 박 노인은 그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사내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다. 그러니까 제자리에 다른 차가 주차되어 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새끼가 말이 짧네. 주차되어 있었다가 아니라 감히 어떤 새끼가 내 자리에 차를 댔냐고. 여긴 내 지정석이야. 몰라. 지정석. 그 말에 박 노인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들었다. 이 아파트에 지정석 따위는 없었다. 그저 사내가 늘 같은 자리에 주차해 왔을 뿐이고 오늘은 마침 방문객 차량이 그곳에 먼저 차를 댄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사내에게 그런 상식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 아파트의 주인이었고 경비원은 그의 아래에 있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었다. 죄송합니다. 방문객분께는 연락을 주에 즉시 이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고 너 이리 와봐. 사내가 손짓했다. 박노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힘없이 그에게 다가갔다. 사내는 다가온 박노인의 뺨을 거침없이 후려쳤다. 짝하는 소리가 주차장을 다시 한번 울렸다. 박노인의 몸이 휘청이며 옆에 주차된 외제차에 부딪혔다. 사이란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서 이따위로 내 밥줄 끊어버리는 거 나한테는 일도 아니야. 사내의 협박이 이어지는 순간 주차장 한쪽에서 도가 꺼리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소리의 주인은 어둠 속에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흐트러지 맞는 검은색 정장 차림의 여자였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본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서지수. 대한민국 육군 특수 전 사령부 제777 특수임무단 소속 중년 계급의 현역 군인이었다. 그리고 바닥에 쓰러진 경비원 박진성의 하나뿐인 면을 이었다. 아버님. 지수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선을 암은 주차장의 공기를 얼어붙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쓰러진 시아버지에게 먼저 다가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지만 붉게 부어오른 뼈함과 공포에 질린 눈빛이 지수의 심장을 예리하게 찔렀다. 당신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지수가 사내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녀의 눈빛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마치 훈련장에서 마주한 적과 같았다. 사내는 갑자기 나타난 여자의 당돌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코어 숨을 쳤다. 뭐야 이 여자는? 저 영감탱이 딸이라도 돼. 당신 아버지가 내 심기를 건드렸잖아. 똑똑히 교육 좀 시켜. 심기. 지수가 짧게 되물었다. 그녀의 시선은 사내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빠르게 훑었다. 값비싼 시계 명품 구두, 그리고 상대를 깔보는 오만한 태도까지. 모든 정보가 그녀의 머릿속에 순식간에 입력되었다. 주차 문제로 행패를 부리고 노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당신의 심기를 푸는 방식인가? 이 여자가 보자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야. 너희 같은 것들 목숨줄 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입주민 대표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천천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사내는 그녀가 경찰에 신고하려는 줄 알고 비웃음을 흘렸다. 신고해봐 어디. 경찰이 와서 내 편을 들지, 너희 편을 들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 모르는 모양인데 내가 똑똑히 가르쳐주지. 하지만 지수는 경찰에 전화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녹음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는 사내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더 차가워져 있었다. 이름이 뭐지? 당신 이름. 그리고 지금 한 말 다시 한번 똑똑히 해봐. 내가 우리 아버님 목숨줄을 주고 있다고.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여자의 그것이 아니었다.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으며 단련된 날카로운 칼날과도 같은 기세가 사내를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사내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처음 보는 여자에게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기운의 본능적인 위기감을 느낀 것이다. 그리고 똑똑히 들어도 지수는 쓰러진 시아버지를 부축해 이를 기며 말했다. 그녀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사내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늘 당신이 저지른 짓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아주 혹독하게. 그 말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7.7 특임대 중룡 서질수가 내리는 판결 예고였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의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박진성 노인은 진찰용 침대에 누워 복잡한 표정으로 면을 이 서지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정밀 검사 결과 다행히 뼈에는 이상이 없었지만 타박상과 혈압 상승으로 안정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지수야, 나는 괜찮다. 이만하면 다행이지. 박노인은 멋쩍게 웃으며 지수를 안심시키려 했다. 하지만 지수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칠고 주름진 손에서 그가 살아온 고단한 세월이 느껴졌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조금만 더 일찍 왔더라면. 아니다. 내가 왜 죄송해. 내가 부주의했던 탓이지. 그 사람 원래 좀 성격이 거치지. 그냥 잊어버리자. 괜히 일 크게 만들 필요 없어. 박노인은 손을 내주었다. 그는 평생을 꾸준히를 마다치 않고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과 다투는 것을 싫어했고 웬만한 일은 그저 참고 넘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수는 달랐다. 그녀에게 불의에 대한 침묵은 용납할 수 없는 비겁함이었다. 아니요, 아버님,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지수의 단호한 목소리에 박노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며느리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 결심한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많은 군인으로서의 강직함과 지교함. 그것이 지금의 서지수를 만든 힘이었다. 지수는 남편 박정훈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정훈은 당장 병원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지만 지수는 그를 말려했다. 당신은 어머님 겪어 있어 아버님은 내가 모시고 내일 집으로 갈 테니 걱정 말고 그리고 이 일 당신은 절대 나서지 마. 하지만 지수 씨, 내가 알아서 이건 내 방식대로 처리해야 할 문제야. 전화를 끊은 지수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가지의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상대의 신원 파악 증거 수집,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응징의 방법까지. 그녀의 사고는 군사작전을 수립하는 것처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남편을 맞았고 지수는 두 분을 아심시킨 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군복 대신 편안한 사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전투를 앞둔 군인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더 포레스트 청담의 입주민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비공개 커뮤니티였지만 지수에게 그런 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 사이버전 훈련에서 익혔던 기술을 이용해 어렵지 않게 관리자 계정으로 접근했다. 입주민 게시판은 어젯밤의 소란으로 시끄러웠다. 몇몇 목격자들이 올린 글들이 보였다. 대부분은 익명이었고 사내 행동을 비난하면서도 그의 보복이 두려워 몸을 사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입주민 대도 최강준 지수는 어렵지 않게 사내 이름과 정보를 찾아냈다. 그는 신흥사모펀드 회사의 대표였고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입주민 대표 자리까지 꽤 찬 인물이었다. 게시판에는 그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다.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과도한 벌금을 물리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입주민에게 폭언을 일삼는데 그의 전행은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었다. 지수는 최강준이라는 이름, 석자를 나지막이 은조렸다. 그리고 그의 회사인 베리타스 캐피탈에 대한 정보 수집에 들어갔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다.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분석되고 재조립되었다. 베리타스 캡 표면적으로는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건 실한 투자사로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그 이면에 감춰진 너두운 그림자를 발견했다. 작은 흐름이 불투명했고 투자 계약서에는 독소 조항들이 가득했다. 마치 덮칠 놓고 먹이감을 기다리는 거미처럼 그들은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해 기업들을 사냥하고 있었다. 포식자라 지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최강준은 단순한 포식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는 훨씬 더 교활하고 잔인한 적속이라는 것을. 그리고 최강준 역시 서지수의 존재를 파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동원해 어젯밤 자신에게 굴유감을 안겨준 여자의 뒤 조사를 지시했다. 군인 그것도 특수부대 장교라는 사실을 알게 된 최강준은 흥미롭다는데 웃었다. 군인 재밌게 됐. 감히 누가 사냥감이고 누가 사냥꾼인지 똑똑히 가르쳐줘야지. 두 포식자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그렇게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후 서지수는 다시 더 포레스트 청담을 찾았다.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도시락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서였다. 그녀는 평범한 방문객처럼 보이는 편안한 차림이었지만 그녀의 감각은 최고 수준으로 날이 서 있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어젯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이자 증거인 지하주차장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다. 관리 사무소를 찾아간 지수는 침착하고 정중한 태도로 영상 열람을 요청했다. 지난번 주차장에서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많이 다치셔서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관리소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최강준의 눈치를 보는 것이 역력했다. 저 입주민 대표님께서 관련된 영상은 일절 외부 유출을 금하라고 하셨어요. 외부 유출이 아닙니다. 피해 당사자의 가족으로서 확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지수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거절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관리소장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마지막에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 속에는 최강준의 만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폭언과 폭행,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다른 경비원들의 모습까지. 지수는 차가운 분노를 억누르며 영상 전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녹화했다. 명백한 증거를 확보한 지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그녀는 최강준과 베리타스 캐피탈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정보전에 능한 군 후배에게 연락했다. 그는 지수가 가장 신뢰하는 부하 중 한 명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최고 전문가였다. 충성, 중랭님 오랜만입니다. 그래, 잘 지났나? 자네에게 부탁할 일이. 지수는 최강준과 베리타스 캐피탈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들의 내부 정보망에 침투의 비자금 조성이나 불법적인 거래 내역과 같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군의 자산을 사적인 일에 이용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지만 지수는 이것이 단순히 사적인 복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회의 독보석 같은 존재를 제거하는 것도 한 군인으로서의 임무라고 생각했다. 알겠어. 하지만 상대방도 보통 내기가 아닐 겁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알겠다. 최대한 신중하게 흔적을 남기지 말고 진행해줘. 후배와의 통화를 마친 지수는
다시 최강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제 판은 짜였다. 증거와 정보, 이 두 가지 무기를 손에 쥐고 그녀는 최강준의 숨통을 조여갈 준비를 마쳤다. 하지만 최강준 역시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방식으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박진성 노인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아파트 경비팀장을 통해 박 노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직을 종용한 것이다. 박 반장 아무래도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 이제 그만 쉬시는 게 어떻게 했어? 팀장님, 저는 아직 일할 수 있습니다. 최 대표님, 심기가 아주 박 반장이 계속 여기 있으면 다른 우리 식구들까지 힘들어져. 좋게 말할 때 그만두는 게 서로에게 좋은 거야. 비열한 방식이었다. 박노인 개인을 넘어 동료들까지 이용해 그를 고립시키고 압박하는 박노인은 결국 동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없다는 생각에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 소식을 전해들은 지수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변했다. 최강준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가족이었다. 군인에게 있어 가족은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이자 가장 신성한 가치였다. 지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직접 최강준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정면으로 부딪혀 그의 오만한 가면을 벗겨내고 그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해줘야 했다. 그녀는 최강준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베리타스 캐피탈의 신규 투자 유치를 원하는 유망한 벤처기업 배을 위장의 면담 약속을 잡았다. 덫을 놓는 거미를 사냥하기 위해 그녀 스스로 거미줄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약속 당일 지수는 지난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베리타스 캐피탈의 사무실이 있는 테헤랄로의 초고층 빌딩에 들어섰다. 세련된 비즈니스 정장,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 그리고 상대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까지 그녀는 완벽한 사업가로 변신해 있었다. 최강준의 사무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맞으랬다. 최강준은 자신의 앞에 선 여자가 얼마 전 주차장에서 자신에게 구룩을 안겨준 그 여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했다. 반갑습니다. 서지수 대표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만나 뵈이프게 되어 영광입니다. 최강준 대표님, 지수 역시 여유로운 미소로 화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먹이감을 눈앞에 둔 포식자의 날카로운 발톱이 숨겨져 있었다. 수면 아래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던 거미줄이 마침내 팽팽하게 당겨지기 시작했다. 최강준의 집무실은 그의 탐욕을 그대로 전시해 놓은 공간 같았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판노라마처럼 펼쳐졌고 방 안은 최고급 마호가니 가구와 현대 미술품들로 채워져 있었다. 그가 앉은 거대한 책상 위에는 순금으로 만든 명패가 번쩍였다. 서지수는 그 모든 것을 무심한 눈으로 한번 훑어본 뒤 최강준의 맞은편 의자에 우아하게 앉았다. 그녀의 등은 꼿꼿댔고 시선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다. 서지수 대표님이라고 하셨지. 저희 베리타스 캐피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최강준은 의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상대를 평가하는 듯한 오만한 눈빛으로 짓을 후쳤다. 그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이토록 전복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자신을 찾아온 것은 드물 일이었다. 그는 그녀를 쉬운 먹이감 정도로 생각했다. 최 대표님의 명성은 이 키드로 알고 있습니다. 지수는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내 최강준 쪽으로 돌렸다. 화면에는 복잡한 설계도와 데이터 그래프들이 떠 있었다. 저희는 아이기스 시스템이라는 차세대 통합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군사급 암호화 기술과 인공지능 기반의 위험 예측 시스템을 결합한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방패라고 자부합니다.
지수의 설명은 막힘이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간 군에서 다루었던 실제 군사 기술의 개념을 바탕으로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하고 매력적인 사업 계획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오직 최강준을 낳기 위한 미끼였다. 최강준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군사급 기술이라는 말에 그의 탐욕이 꿈틀거렸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기술이 엄청난 돈이 될 것임을 직감했다. 그는 겉으로는 냉정한 척 표정을 관리하며 질문을 던졌다. 흥미롭군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기술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시장성은 어떻습니까? 주요 고객은 누구로 생각하고 계시죠? 물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 주요 기반 시설이나 데이터 센터 금융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시장입니다. 이미 몇몇 해외 국방 관련 업체와 비공식적인 접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수는 능숙하게 거짓말을 늘어왔다. 그녀의 침착한 목소리와 자신감 있는 태도는 그녀의 말을 진짜처럼 들리게 하는 힘이 있었다. 그녀는 최강준 같은 부류의 인간들이 어떤 것에 약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바로 독점적인 정보와 막대한 이익에 대한 환상이었다. 최강준은 완전히 넘어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다.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며 그는 마치 자신이 이 도시의 왕이라도 된 듯한 표정을 지었다. 좋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서 대표, 투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기 기술 개발 및 설비 구축에 약 500억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대표님의 집은 참여 방식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강준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렸다. 그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금액이었다. 그는 이 기술을 손에 넣어 수천억 수조 원의 가치로 불릴 수 있다는 확신에 찼다. 그는 뒤돌아서서 지수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만간 저의 쪽 실무팀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조건을 논의하시죠. 감사합니다. 대표님,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지수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손을 맞잡았다. 차갑고 탐욕스러운 그의 손에 감촉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늑대의 아가리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여우는 이제 늑대의 목에 보이지 않는 밧줄을 꺼는데 성공했다. 사무실을 나온 지수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1차 작전은 성공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최강준은 교활한 인간이었다. 분명 자신의 배경에 대해 사사치 뒤조사를 할 터였다. 그녀가 만들어낸 서지수 대표라는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 유령이었지만 그 유령의 실체를 감추기 위한 준비 또한 완벽하게 해둔 상태였다. 한편 그 시각 지수의 후배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는 몇 날 며칠을 밤새워가며 시스템의 취약점을 분석했고 마침내 아주 작은 균열을 찾아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그 틈을 통해 내부 서버로 조심스럽게 잠입했다.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그는 최강준이 관리하는 비밀스러운 자금의 흐름을 포착했다. 아직은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통해 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이 사실을 지수에게 보고했다. 중량님 꼬리가 잡혔습니다. 블루핀이라는 페이퍼 컴퍼니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금 추적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알겠다. 무리하지 말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라.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손에 넣지 못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지수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하지만 최강준의 압박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그는 박진성 노인이 사직을 거부하자 이제는 아파트 입주민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입주민 커뮤니티의 박 노인이 방문객 차량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입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했고 근무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내용의 거짓 글을 올렸다. 몇몇을 최강준의 편에 서서 박 노인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았다. 박 노인은 평생 처음 겪어보는 인격적인 모독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는 자신 때문에 다른 동료들이 피해를 보고 입주민들의 원성을 사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지수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다. 지수야, 나 아무래도 여길 그만둬야 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아버지의 지친 목소리에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심장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다. 최강준은 선을 넘었. 그는 한 노인의 자존심과 평생의 성실함을 무참히 짓밟았다. 아버님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아버님의 명예를 제가 반드시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강한 확신에 차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반드시 지켰을 맹세였다. 그녀는 최강준에게 잡비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 춤의 끝은 늑대의 처절한 몰락이 될 것이었다. 그녀는 즉시 다음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최강준과의 두 번째 만남. 그곳이 바로 늑대의 목줄을 확실하게 움켜쥘 장소가 될 터였다. 최강준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최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의 별실이었다. 고풍스러운 병풍과 은은한 조명이 어우러진 방 안은 외부와 완벽히 차단되어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에 최적의 장소였다. 최강준은 자신이 이 판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듯 값비싼 요리들을 연회에 주문했다. 서 대표님 마음껏 드시죠. 오늘은 제가 대접하는 자리입니다. 최강준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술을 권했다. 그는 며칠간 뒤조사를 통해 알아본 서지수 대표의 정보에 만족한 상태였다. 해외 명문대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 성공적인 엑시트 경험까지 있는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이력이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지수와 그녀의 후배가 공들여 만들어낸 가짜였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술을 잘하지 못해서요. 지수는 정중하게 거절하며 찻잔을 들었다. 그녀의 눈은 맑고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상대의 허점을 끌떨어보는 날카로운 통찰력이 숨어 있었다. 그녀는 최강준이 과시하는 부와 권력에 조금 더 위축되지 않았다. 그러고 보니 최 대표님께서는 사업 수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블루핀을 활용한 자산 운영 방식은 정말 감탄했습니다. 지수는 마치 무심코 튀어나온 말처럼 결정적인 단어를 그의 면전에 던졌. 블루핀 그 말을 듣는 순간 최강준의 얼굴에 감돌던 여유로운 미소가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블루핀은 그가 비자금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유령 회사의 이름이었다. 그 존재를 아는 사람은 자신을 포함해 극소수에 불과했다. 블루핀이라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군요. 최강준은 시치미를 떼지만 그의 목소리는 조금 전과 달리 날카롭게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앞에 앉은 이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단순한 사업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아,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워낙 여러 회사의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헷갈렸던 모양입니다. 지수는 태연하게 우선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최강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심는데 성공했다. 이제 그는 불안감 속에서 그녀의 모든 말과 행동을 경계하게 될 것이었다. 심리전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지수에게로 넘어왔다. 그런데 최 대표님, 얼마 전에 더 포레스트 청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경비원을 폭행한 입주민이 있다던데 대표로서 잘 처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수의 화제 전화는 급작스러웠지만 그 내용은 최강준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녀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와 아파트 사건을 교묘하게 연결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강준은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했. 그건 또 어떻게, 뭐 별일 아니었습니다. 오해가 좀 있었을 뿐이고 원만하게 해결됐습니다. 다행이군요. 저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특히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군요. 지수는 최강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사업 파트너의 그것이 아니었. 그것은 마치 죄인을 신문하는 검사의 눈빛과도 같았다. 최강준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지수의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후배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결정적 증거 확. 최강준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 및 탈세 정황 포착. 마침내 기다리던 순간이 온 것이다. 지수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미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레스토랑을 나왔. 최강준은 겉으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서지수라는 인물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더 철저하게 조사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가 고용한 업계의 최고의 정보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서지수, IG 시스템 대표, 이 여자에 대해 다시 사사치 뒤져.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 이상한 점은 전부 보고해. 한편 지수의 남편 박정우는 아내에 대한 걱정이 날로 커져가고 있었다. 그는 지수가 단순한 사과를 받아내는 수준을 넘어 위험한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퇴근하고 돌아온 지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수 씨, 아버님 일을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당신 너무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아요. 거의 다 끝났어요. 내가 하는 일 믿어주세요. 지수는 남편을 안심시켰지만 정은의 불안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 그는 아내가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자랑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짊어진 위험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저 아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할 뿐이었다. 며칠 후 최강준은 정보원으로부터 충격적인 보고를 받았다. 대표님 말씀하신 서지수라는 인물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추적한 모든 기록과 정보가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유령 신분입니다. 최강준은 보고를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완벽한 덫에 걸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분노와 함께 정체 모를 공포가 그를 덮쳤다. 대체 그 여자의 정체는 무엇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그때 그의 비서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대표님 서지수 대표님께서 긴급하게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지금 로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최강준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는 자신의 경호원들을 집무실 안팎에 배치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지수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제는 정면 승부였다. 누가 칼자루를 쥐고 있는지 끝담 볼 시간이었다. 최강준의 집무실 문이 열리고 서지수가 들어섰다. 이번에 그녀는 사업과 행세를 하던 세련된 정장 차림이 아니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터틀 레고거 바지, 그 위에는 활동성을 강조한 재킷을 걸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오히려 그녀의 날카로운 이목구비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녀의 걸음거리는 소리 없이 부드러웠지만 마치 먹이감을 향해 다가가는 흑표범처럼 위압감이 넘쳤다. 최강준은 태어난 척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바싹 마른 입술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끝이 그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집무실 안에는 최강준의 충직한 경호원 2명이 버티고 서 있었다. 서지수 대표, 아니,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최강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지수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USB 저장 장치를 책상 위로 던졌다.
툭 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고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안에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 들어있어. 최강준 컬렉션이라고 이름 붙여봤는데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군.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최강준은 잠시 망설이 떨리는 손으로 USB를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첫 번째 폴더를 열자 며칠 전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이 박진성 노인을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고화질 영상이 재생되었다. 음성까지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걸 어떻게 세상의 비밀은 특히 당신처럼 오만하게 날뛰는 사람에게는 최강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두 번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베리타스 캐피탈의 내부 회계 장부와 함께 블루핀을 비롯한 여러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세금을 탈루한 증거 자료들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수십억 개에 달하는 돈이 그의 개인 계좌로 흘러 들어간 내역까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다. 말도 안 돼. 우리 회화 보안은 완벽했어. 완벽한 방패는 없어. 뚫리지 않는 방패는 더더욱 없. 당신의 탐욕이 바로 가장 큰 보안 구멍이었으니. 지수는 최강준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면 아랬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유령 신분의 사업가가 아니었. 그녀는 법의 심판을 대신하기 위해 내려온 집행자였다. 마지막 폴더도 열어보시지. 당신이 가장 흥미로워할 영상일 텐. 최강준은 홀린 듯 마지막 폴더를 클릭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뜻밖에도 한 중년 남자의 인터뷰 영상이었다. 그는 과거 베리타스 캐피탈에 투자를 받았다가 회사를 통째로 빼앗기고 알고지가 된 어느 유망한 중소기업의 대표였. 그는 눈물을 흘리며 최강준의 교활한 수법과 비인간적인 행태를 낱낱이 고발하고 있었다. 지수는 이런 피해자들을 수소문해 그들의 증언을 모두 확보해 둔 것이었다. 당신 대체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원하는 만큼 줄게. 제발 이것만은. 최강준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애원하기 시작했다. 그의 오만함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비굴한 생존 본능뿐이었다. 돈. 지수는 코숨을 쳤다. 내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벌인 것 같나? 당신 같은 쓰레기에게서 나오는 벌어온 돈에는 관심 없어. 지수는 책상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와 최강준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다. 경호원들이 긴장하며 움직여야 했지만 지수의 선을 한 눈빛에 압도되어 감이 나서지 못해.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 정의 구현이야.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의 명예를 되찾고 당신의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 그녀는 최강준에게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닌 통보였다. 선택 첫째, 내일 오전까지 더 포레스트 청담 입주민 전체에게 당신의 폭행 사실을 고백하고 나의 아버님 박진성 씨에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죄. 그의 명예를 당신이 직접 되돌려 놓는 거야. 둘째, 당신이 가진 모든 자료를 들고 검찰에 자수해. 당신이 저지른 모든 금융범죄, 탈세, 배임 행위를 스스로 고백하고 법의 심판을 받. 물론 당신이 빼앗은 회사와 피해자들에게도 합당한 보상을 해야겠지. 최강준은 입을 다무들지 못했다. 그것은 서컨치가 아니었다. 그냥 죽으라는 말과 다름없었다. 만약 내가 거부한다면? 지수의 입가에 처음으로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도 차갑고 잔혹해서 보는 사람의 등골을 오싸하게 만들었다. 이 USB에 담긴 모든 자료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사 수십 곳과 검찰, 국세청으로 동시에 전송되고 있어. 당신이 여기서 날 죽이고 입을 막는다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오히려 살인교사 혐의만 추가될 뿐이지. 당신의 제국은 오늘부로 끝났어. 최강준의 얼굴에 짙은 절머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는 자신이 사냥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거대한 덫에 걸린 짐승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이 여자는 인간의 모습을 한 재앙 그 자체였다. 기억해도 당신은 군인의 가족을 건드렸어. 우리는 국가를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남편이고 아내야. 내 가족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야. 지수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몸을 돌렸다. 그녀가 집무실을 나가는 순간까지 최강준과 그의 경호원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미동조차 하지 못했다. 심판은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무너진 왕국 위에서 한 남자가 흘릴 피는 물뿐이었다. 최강준은 꼬박 하룻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다. 서지수라는 여자가 그의 목에 걸어놓은 두 개의 선택지는 사실상 하나의 길을 가리키고 있었다. 완전한 파멸이냐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만은 부지하는 구르기냐. 그는 평생을 남을 짓밟고 그 위에 군림하며 살아왔다. 그런 그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다. 하지만 서지수가 던진 USB 안에 담긴 내용은 그가 싸우는 모든 것을 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막강한 폭탄이었다. 그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다음 날 오전 약속된 시간이 되자 더 포레스트 청담의 1층 로비는 미묘한 긴장감에 휩싸였다. 최강준이 입주민들에게 중요한 사주의 말씀을 드릴 것이 있다며 공지를 띄운 탓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하나, 둘 모여든 입주민들과 근무 교대를 앞둔 경비원들, 미화원들까지 수십 명의 눈이 로비 중앙을 향해 있었다. 그곳에는 박진성 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의 곁에는 아들 박정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함께했다. 그리고 조금 떨어진 기둥 뒤 서지수는 그림자처럼 서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존재감은 여쭈지만 그곳에 있는 모두를 압도하는 선을 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이 웃고 로비의 회전문을 통해 최강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어젯밤에 오만하고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하룻밤 사이에 수십 년은 늙어버린 듯한 초췌한 얼굴, 희트로진 머리카락과 구겨진 옷차림은 그가 겪을 극심한 심적 고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수십 개의 눈동자가 자신을 향해 쏘아대는 것을 느끼며 걸음 하나 옮기는 것조차 힘겨워했다. 마침내 박진성 노인의 앞에 선 최강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땅바닥만 내려다보며 가쁜 숨을 몰아쉴 뿐이었다.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점점 커졌다. 바로 그때 그의 귀가에 서지수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당신의 제국은 오늘부로 끝났어. 푸후후. 최강준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이내 그의 입에서 울음 섞인 신음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힘없이 무릎을 꿇었다. 쿵 하는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낮게 울려 퍼졌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입주민 대표로 군림하며 온갖 전응을 일삼던 최강준이 힘없는 늙은 경비원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최강준은 흐느끼며 입을 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박진성 노인을 쳐다보지도 못한 채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어르신께 제가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의 오만함과 어리석음으로 인해 어르신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습니다. 입주민 여러분 앞에서 거짓으로 어르신을 모모하고 그 명예를 더럽히려 했습니다. 부디스러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는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 폭행 사실과 거짓 선동, 그리고 그동안 다른 입주민들과 직원들에게 저질렀던 크고 작은 갑질까지. 그의 입에서 진실이 터져나올 때마다 사람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몇몇 입주민은 경면의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고 동료 경비원들은
그동안의 서름을 보상받는 듯한 표정으로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박진성 노인은 무릎을 꿇고 이마를 조아리는 최강준을 복잡한 심경으로 내려다보았다. 통크의 한보다는 연민의 감정이 먼저 들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남의 불행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을 만큼 모진 사람이 아니었다. 박노인은 조용히 허리를 숙여 최강준의 어깨를 잡았다. 일어나시오, 최 대표. 이제 됐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 제가 어떻게 해.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 실수를 인정하고 이렇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합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시오. 박진성 노인의 따뜻한 말에 최강준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다. 그는 자신이 짓밟으려 했던 사람에게서 도리어 용서를 받게 되자 수치스러움과 미안함의 얼굴을 들 수 없었다. 모든 상황이 끝나고 최강준은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로비를 빠져나갔다. 그는 서지수가 제시한 두 번째 선택지 자수를 이행하기 위해 서초 경찰서로 향하는 길이었다. 그의 몰락은 완벽했고 그가 떠난 자리에는 잿더미가 된 그의 명이 많이 남아 있었다. 지수는 조용히 기둥 뒤에서 걸어났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다. 박진성 노인은 며느리의 손을 맞추자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고마움과 미안함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가족들이 아파트를 나설 때 그동안 박 노인을 외면해냈던 동료 경비원들과 몇몇 입주민들이 다가와 그에게 고고 숙여 사과했다. 박 반장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오해했습니다. 부디 너부리 용서해 주십시오. 박진성 노인은 그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며 괜찮다고 말했다. 그의 명예는 완벽하게 회복되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되었다. 서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비로소 길고 길었던 싸움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최강준이라는 거대한 악의 죽이 무너지면서 그가 감추고 있던 더 깊고 어두운 심연의 존재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는 것. 그녀가 걷어난 것은 거미줄에 불과했고 거미줄의 주인인 거대한 독거미는 이제 막 자신의 영역이 침범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싸움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것이었다. 최강준의 몰락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그가 자수한 내용은 단순 포킹 사건을 넘어 베리타스 케에타를 둘러싼 거대한 금융비리 사건으로 번져나갔다. 언론엔 연일 입주민 대표의 두 얼굴 탐욕이 부른 괴물의 몰락과 같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그의 추악한 행적을 대서특필했다. 그가 불법적으로 인수한 기업들의 피해자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서지수는 이 모든 소란에서 한 발 물러나 있었다. 그녀는 다시 군인 서지수로 돌아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특수전 사령부내의 7번 7 특임단 부대에서 일상적인 훈련과 임무에 매진했다. 시아버지 박진성 노인은 더 포레스트 청담 관리업체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명예롭게 퇴직했다. 그는 이제 아파트 경비원이 아닌 사랑하는 면을 이가 차려주는 따뜻한 저녁을 먹고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소박한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 그날 저녁 지수는 오랜만에 정시에 퇴근하여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남편 박정은과 시부모님은 지수의 얼굴이 전보다 편안해 보인다며 기뻐했다. 지수야, 내 덕분에 내가 오줌 두 발 벗고 편히 잔다. 시아버지의 말에 지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젓. 아니에 아버님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이었는걸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일 아니었니? 나는 내가 다칠까봐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 시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말에 남편 정음도 거들었다. 맞아요. 지수씨.
앞으로는 그렇게 혼자서 위험한 일에 뛰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지수는 가족들의 따뜻한 걱정에 마음이 훈훈해졌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다. 네, 걱정 마세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 가지 못했. 지수의 말과 달리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의 한적한 북악산 자락에 위치한 비밀스러운 한옥안가 한 노인이 조용히 서해를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김승. 대한민국 경제계를 암암리에 주무르는 거물로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는 인물이었다. 최강준의 베리타스 캠피타는 사실상 김승조 회장의 검은 돈을 세탁하고 그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한 사냥개에 불과했다. 회장님, 최강준 거는 저희가 손 쓰기 전에 이미 언론에 전부 터져버렸습니다. 꼬리 자르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비서실장이 고개를 숙인 채 보고했다. 김승조 회장은 붓을 내려놓지 않은 채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최강준을 무너뜨린 자가 누구라고 했? 아직 정확한 신원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서지수라는 가짜 신분을 사용했고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저의 쪽 최고의 전문가들을 붙였지만 상대의 방화벽을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작 최강준 하나 무너뜨린 놈의 뒤를 캐는데 이리 시간이 걸린단 말인가. 김승조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수많은 정적들을 상대해왔지만 이토록 깔끔하고 대담하게 자신의 심장부를 찌르고 들어온 자는 처음이었다. 상대는 보통 해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방식이 마치 국가기관의 사이버 부대와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군인인가? 김승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에 서해를 마치고 붓을 내려놓았다. 화선지 위에는 응징이라는 두 글자가 힘있게 적혀 있었다. 그림자를 찾기 힘들다면 그림자를 끌어낼 미끼를 던져야지. 최강준이 물어뜨려 했던 그 늙은 경비원부터 다시 시작해. 그 주변을 사사치 뒤지면 주새끼 꼬리가 보일 게다. 그의 지시는 간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섬뜩했다. 그는 서지수를 직접 찾는 대신 그녀가 지키려 했던 가장 약한 꼴이 바로 그녀의 가족을 흔들어 그녀를 어둠 밖으로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며칠 후 지수는 자신의 후배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충성, 중령님 큰일 났습니다. 저희의 흔적을 역추적하는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그 어떤 판보다 지게교하고 실력이 뛰어납니다. 거의 저희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후배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가득했다. 지수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정체는 파악했나?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도 실력이라면 민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조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직감했다. 최강준은 끝이 아니었다. 그는 반지 시작에 불과했. 자신이 건드린 것은 거대한 범죄 조직의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이제 그 빙산의 본체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의 싸움이 한 마리의 늑대를 상대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부터의 싸움은 수십 수백 마리의 늑대들을 이끈한 늘고 교활한 우두머리를 상대해야 하는 전쟁이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녀는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 위협은 더 이상 시아버지의 명예에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자신과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까지 가족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운명임을 깨달았다. 다만 이번의 적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잔혹한 존재였다. 새로운 위협의 실체는 교활하고 은밀했다. 그들은 서지수의 가족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대신 일상에 서서히 스며드는 불안과 공포를 통해 그들의 삶을 옥죄하기 시작했다.
마치 거미가 먹이감의 주변에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치듯 보이지 않는 손은 치밀하고 지배하게 움직였다. 첫 번째 이상 신호는 남편 박정은의 직장에서 나타났다. 유능한 건축 설계에 쌓인 그가 수개월간 공들여 준비했던 대규모 프로젝트가 최종 심사 단계에서 갑자기 보류되었다. 이유는 석연치 않았다. 발주처의 고위 관계자가 갑자기 교체되었고 새로운 책임자는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정우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무력감에 빠졌지만 이것이 아내와 관련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두 번째 신호는 시아버지 박진성 노인에게 찾아왔다. 평화로운 은퇴 생활을 즐기던 그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의문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아무 말 없이 숨소리만 들리다 끊어지는, 처음에는 장난전 화려히 했지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되는 전화의 노이는 점점 신경이 쇠약해져 갔다. 집 주변을 서성이는 낯선 차량이 부쩍 늘어난 것도 그때부터였다. 서지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면을 직감했다. 적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가장 약한 부분부터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경고였다. 우리는 내 모든 것을 알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언제든 부숴버릴 수 있다. 나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더 이상 수세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적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었다. 그녀는 후배에게 최강준과 베리타스 캐피탈의 작은 흐름을 다시 한번 사사치 분석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강준 뒤에 숨어있던 진짜 몸통을 찾아내기 위해서였다. 중령님 찾았어. 최강준이 정기적으로 상납한 자금의 최종 목적지가 하나 있습니다. 태산장학재단이라는 곳입니다. 장학재단 내 표면적으로는 불우한 학생들을 돕는 공익재단으로 위장하고 있지만 작은 흐름이 매우 불투명합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이사장이 김승조 회장입니다. 김승조, 마침내 적의 이름이 드러났다. 서지수는 그 이름이 가진 무게를 잘 알고 있었다. 대한민국 정재계를 마쿠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손, 법과 제도를 비웃으며 그 위에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자. 그녀는 자신이 상대해야 할 적이 상상 이상으로 거대하다는 사실에 잠시 숨을 골랐다.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상대가 명확해지자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단단하게 빛났다. 그자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 약점을 찾아내야 해.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성이라도 반드시 균열은 존재하기 마련이야. 지수는 반격을 준비하는 동시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남편과 시부모님께는 자세한 내막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들을 불필요한 공포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당분간 외출을 삼가고 낯선 사람을 경계할 것을 신신당부했다. 그리고 자신의 군 동기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몇 명에게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은 지수의 부탁에 두말 없이 그녀의 가족 주변을 멀리서 경호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지수는 김승조 회장의 약점을 찾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그는 마치 유령과도 같았다.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거렸고 그의 사생활은 철저한 베일에 쌓여 있었다. 자금 거래 역시 수십 개의 참여 계좌와 해외 법인을 거치며 완벽하게 세탁되고 있었다. 공격할 틈이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때 지수의 개인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번호는 표시되지 않았다. 메시지는 사진 한 장과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진 속에는 지수의 시부모님이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아주 멀리서 고성능 망원 렌즈로 촬영한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산책하기 좋은 날씨군. 노인들의 변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지지. 섬뜩한 경고였다. 적은 이제 간접적인 압박을 넘어 직접적인 위협을 가해오기 시작했다. 그들은 지수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비공식적인 경호를 붙였다는 사실까지
파악하고 그것을 비우듯 보란 듯이 사진을 보내온 것이었다. 지수는 온몸에 피가 역류하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녀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원하는 게 뭐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답이 왔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게 하는 것. 이것은 전쟁이다. 군인 아가씨,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적은 협상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파괴와 복수만을 원했다. 사냥꾼이었던 서지수는 이제 거대한 포식자의 사냥감이 되어 있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앞으로 벌어질 전쟁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적은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은 적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서지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원 7점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훈련을 수없이 반복했고 죽음의 문턱을 여러 번 넘어왔다. 그녀의 군인으로서의 본 그리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어머니와도 같은 강인함이 그녀의 안에서 들끓기 시작했다. 전쟁이라 좋다. 지수는 마지막이 은조렸다. 그럼 전쟁답게 해주지. 당신들이 사는 편안하고 안락한 세상으로 내가 직접 지옥을 배달해주겠. 그녀의 눈빛은 이제의 분노를 넘어 차가운 사리로 번뜩이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그림자와의 전쟁. 그 서막이 마맘내 올랐다. 전쟁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서지수가 선택한 전장은 김승조가 예상했던 곳이 아니었다. 그녀는 정면으로 맞섰다 오는 대신 거대한 성벽에 가장 약한 돌멩이 하나를 찾아내 그것을 무너뜨려 성 전체를 붕괴시키는 방식을 택했다. 군사 작전의 기본은 적의 강점을 피하고 약점을 파고드는 것이다. 김승조의 강점은 돈과 권력, 그리고 법을 초월한 네트워크였다. 그렇다면 그의 약점은 무엇인가? 지수와 그녀의 후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김승조라는 인간을 해부했다. 그의 모든 과거 기록 알려지지 않은 행적 심지어는 식습관이나 사소한 버릇까지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마침내 하나의 이질적인 지점을 발견했다. 김승조는 자신의 제국을 물려줄 단 한 명의 후계자를 비밀리에 키우고 있었다. 스위스에서 유학 중인 그의 아들 김태환이었다. 김태환은 아버지의 검은 돈과는 철저히 격리된 채 깨끗하고 완벽한 이력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졸업 후에는 월스트리트의 유수한 투자은행에 입사가 예정된 엘리트. 그는 아버지의 세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김승조가 만들어낸 완벽한 작품이자 그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었다. 김승조는 자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사라지더라도 아들만은 자신의 더러운 유산에서 벗어나 비 속에서 살아가길 바랐던 것이다. 찾았다. 지수는 김태환의 사진을 보며 나지막이 은조렸다. 사진 속 청년은 아버지와는 달리 맑고 청명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잠시 연민을 느꼈던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이것은 전쟁이다. 그리고 전쟁에서는 적의 가장 소중한 것을 겨누야만 승리할 수 있다. 지수의 마지막 작전 체크메이트가 시작되었다. 첫 번째 단계는 연막이었다. 그녀는 김승조의 수많은 비리 중 비교지고 가벼운 축에 속하는 탈세 혐의 일부를 인명으로 한 인터넷 언론사에 흐렸다. 예상대로 기사가 터져나오자 김승조 측은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그들은 언론사를 압박하고 관련 기사를 포털 사이트에서 내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김승조는 적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고 편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해 이 해커를 색출하는데 혈안이 되었다. 그의 시선이 완벽하게 다른 곳으로 쏠린 순간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내부 균열이었다. 지수는 김승조의 핵심 측근 몇 명에게
각기 다른 내용의 거짓 정보를 흘렸다. 김승조 회장이 당신을 버리고 해외로 도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검찰 수사에 대비해 모든 죄를 당신에게 뒤집어 씌울 증거를 만들고 있다. 와 같은 내용이었다. 수십 년간 굳건했던 신뢰관계에 의심이라는 독이 퍼지기 시작했다. 측근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김승조의 지시에 미온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했다. 거대한 성벽 내부에서부터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단계 왕을 잡는 수체크메이트가 실행되었다. 지수는 김승조의 비자금 내역, 살인교사 증거, 정관계 로비 장보 등 그동안 수집한 모든 범죄 증거를 하나의 파일로 묶었. 그리고 그 파일의 수신자 목록을 작성했다. 스위스 제네바 대학의 총장 김태환이 인턴으로 근무하던 투자은행의 윤리위원회 그리고 스위스 연방 이민국 국장 아들의 빛나는 미래를 송두리째 파괴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수신자들이었다. 지수는 스위스 현지에 있는 군 정보망에 협조를 얻어 김태환의 실시간 동영상을 확보했다. 영상 속 김태환은 친구들과 웃으며 캠퍼스를 거닐고 있었다. 평화롭고 완벽한 그의 지수는 그 영상과 함께 마지막 메시지를 김승조에게 전송했다. 수신자는 김승조 단 한 사람이었다. 김승조는 자신의 비밀 안가에서 격노하며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그의 개인 비상 연락용 휴대폰이 울렸다. 복잡한 암호화 체계를 둘 코드로 온 단 하나의 메시지. 그는 의아해하며 메시지를 열었다. 화면에는 사랑하는 아들 태안이 스위스의 캠퍼스를 걷고 있는 실시간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수십 개의 로고가 떠 있었다. 아들이 다니는 대학 인턴으로 일하는 회사,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국가의 이민국 마크까지. 그 아래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당신은 내 가족의 세상을 위협했다. 나는 당신 아들의 세상을 지워버릴 것이다. 지금부터 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로 가서 당신의 모든 죄를 잡혀가라. 명심해라. 시계는 지금도 가고 있다. 김승조의 얼굴에서 피기가 사라졌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며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그를 덮쳤차. 돈도 권력도 아니었다. 적이 노리는 것은 바로 자신의 심장,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아들의 미래였다. 그는 평생 수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이런 식의 협박은 처음이었다. 상대는 자신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 아니었다. 이성과 자비가 통하지 않는 오직 목표를 향해 움직이는 완벽한 군인이었다. 그는 잠시 이 모든 것을 무시하고 상대를 찾아내 갈기갈기 찢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자신이 발악하는 순간 전송 버튼 하나로 아들의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아들은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좋은 고시를 평생 짊어지고 살아가게 될 터였다. 그것은 김승조가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였다. 1시간. 그의 제국 전체와 아들의 미래를 맞붙고야 하는 시간.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그의 눈앞에 어른거리는 것은 결국 아들 태안의 얼굴뿐이었다. 그는 괴물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였다. 회의를 하던 측근들이 당황하며 그를 지켜보는 가운데 김승조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비서실장이 아닌 검찰총장 집통 라인이었다. 나 김승조야. 자수하겠어. 그날 저녁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밤에 대통령이라 불리던 거물 김승조가 스스로 검찰에 출동하여 자신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는 속보가 모든 뉴스를 장식했다. 그의 자백으로 인해 정재계를 뒤흔드는 거대한 게이트가 열렸고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지부가 민낯을 드러냈다. 서지수는 부대의 관사, 자신의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뉴스를 보고 있었다. 시부모님과 남편은 경악하며 뉴스에 집중했지만
그 누구도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지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지수는 그저 묵묵히 밥을 먹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평화로운 부대의 야경을 바라볼 뿐이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며칠 후 서지수는 머리임 설칠 특수임무단의 대테로 훈련장에서 고된 훈련을 마친 부대원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남과 먼지로 뒤범벅이 된 젊은 군인들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한 부사관이 그녀에게 다가와 거수경례를 붙였다. 반결. 중령님, 다음 훈련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반결. 특수부대 용사들의 강인한 경례 구호가 지수의 셔츠를 날렸다. 그녀는 부사관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이고는 다시 훈련에 매진하는 부대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국가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르는 군인이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오직 한 가족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법의 경계를 넘나들었고 스스로 심판자가 되는 위험한 길을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군복의 무게는 단지 국가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이들의 세상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녀는 믿었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훈련장에 흙먼지를 실어 날랐다. 서지수는 굳건히 서서 그 바람을 맞아. 그녀의 그림자는 고요했지만 그 어떤 위험 앞에서도 결국 흔들리지 않을 강인한 산처럼 보였다. 그녀가 지켜낸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대한민국은 또 하루를 이어가고 있었다.